제2강 박정희 시대의 정치적 도전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강에서 5.16 쿠데타, 혁명이든 쿠데타든 5.16이 일어나게 된 그 전후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961년 5.16 이후에 군정을 거쳐서, 군정 시기를 거쳐서 1963년 민정이 양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을 창당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서 1963년 12월 달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시대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상 처음부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9년 작고하실 때까지 그 시기 동안 내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건설로 한강의 기적을 향하여 이끌어 나가는 그 반대편에서 끊임없는 정치적 도전들 또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들, 특히 한일협정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협정, 박정희 시대의 정치적 도전들, 대표적인 한일협정, 그리고 6.3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어떤 그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6.3 사태에 사실은 배후 주동 세력이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1년 대통령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때 야당 후보로 김대중, 이름은 다 아실 겁니다. 김대중 후보가 제기한 대중경제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곧바로 10월 유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격동을 거치면서 이른바 반유신 민주화 투쟁이라는 게 후반기에, 박정희 대통령 치세 후반기에는 내내 또 전개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은 지금 어떤 민주주의를 앞세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바람직하게만 진행됐던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깃발 아래 숨은 게 있었다. 그리고 용공조작 시비가 참 많았지만 사실은 용공조작이라는 건 없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일성, 통역당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역당 조직원은 3,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박정희 시대에 계속 진행됐던, 박정희 대통령의 지세 반대편에서 진행됐던 정치적 도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걸 제압하고 맞서 나가면서, 맞서고 제압해 나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한강의 기적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 반대편에 맞섰던 사람들, 그들의 민주주의 깃발로, 민주의 깃발로 한강의 기적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박정희 시대의 대표적인 정치적 도전들, 한일협정, 그리고 6.3 사태, 거기에 맞선 6.3 사태, 닉슨 독트린, 1971년 대선,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중화공업 노선 가지고 오늘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당연시하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많은 진통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대한민국 경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어떤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어떤 다른 노선이 있었습니다. 대중경제론이란 게 야당 후보 김대중이 제기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연 정당했으며 그들의 이런 어떤 논리로, 그런 어떤 주의 주장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한일 회담과 거기에 반대했던 6.3 사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당시 경향신문, 바로 그날 당일날 나왔던 신문입니다. 일면 토업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일회담 반대 데모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앞장을 서고 격렬한 어떤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과연 단순히 정당화시킬 수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일협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은 있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도 압박도 있었고 그것을 떠나서도 대한민국 스스로를 위해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일협정을 출발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때부터 비로소 세계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일협정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어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든 사실은 거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가까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따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서울대 시위대에서 발표됐던 성명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민족 반역적 한일회담을 중지하고 매국 정상배는 특히 귀국하라.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은 해군력을 동원하여 격침하라. 그리고 한국에 상륙한 일본 독점 자본가의 앞잡이를 즉시 촉출하라. 친일 매국하는 국내 매판 자본가를 타살하라.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때려 죽여라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미국은 한일회담에 관여치 마라. 그리고 제국주의 일본 자민당 정권은 너희들의 파렴치를 신의 앙화를 입어 사죄하라. 박 정권은 민족 분노의 표현을 날조 공갈로 분쇄치 마라. 오늘 우리의 글기를 역사는 정언하려니와 우리의 결의와 행동이 신제국주의자에 대한 반대 투쟁의 기점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개념들 주목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판 자본가, 사실은 출발점이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저 표현들은 사실은 전형적인 좌익적인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신제국주의 이런 표현 또한 좌익 이데올로기, 당시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던, 퍼져나가 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 입각했던 그 개념들, 이런 어떤 개념이고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3월 24일 6.3 사태 첫 데모가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기 하루 전에 있었던 3월 23일 서울대 물리대에서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라는 학생단체가 있습니다. 학생단체 학생서클의 주체로 한일관계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표되고 바로 그게 공식적으로 채택된 서울대의 24일날 시위회로 채택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비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1963년 10월 달에 서울대 물리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비연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을 비교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을 비교 연구한다고 할 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프레임 틀이 있습니다. 사실은 좌익적인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닌의 제국주의론, 러시아 공산혁명을 갖다가 이끌었던 레닌의 제국주의론, 사실 그 논리 안에 있으며 그것을 스타디를 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민비연이 이 6.3 사태의 주동 주역의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시위 장면입니다. 대학생들만이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냐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듯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어떨까요? 대학생들도 그렇지만 이 고등학생들, 당시 복잡한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국제정치적 대응,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헤아리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민족주의 비교 연구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족주의 비교 연구에 나중에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라는 게 단순한 단체 학생 서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사실은 황성모 교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황성모 교수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만든 게 사실은 민비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비연과 당시 인혁당 사건이라는 공안사건, 좌익혁명당 사건입니다. 그 공안사건과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돼가 있었던 사람들이 민비연과 다 결부가 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종태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박현채라는 사람 또 대표적으로 나중에 이후에 민족경제론을 쓰고, 그리고 좌익 세력들, 또 좌익 학생, 이후에 나중에 좌익 학생운동 세력들이 교과서 삼아서 읽고 하던 그런 어떤 책의 또 저자입니다. 예. 근데 이 황성모 교수는 동백림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동백림 사건. 동백림은 동베를린입니다. 동백나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라고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관련자들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이 됩니다. 황성모 교수가 독일에 유학을 했었습니다. 베를린에 가서 이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 다 접촉을 하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행적이 있습니다. 황성모 교수 6.25 때 참전한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또 풀려나고 이랬습니다. 북한 인민군으로 참전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독일 유학 시절에는 동베를린에 방문을 하고 거기서 서울대 후배인 관련자들을 다 만나고 이랬던 바로 이 사람이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을 비교 연구하는 민비연이라는 단체를 사실상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민비연이 바로 6.3 사태를 위해서 지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한일협정과 6.3 사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순히 일본과의 그 부당한 그런 어떤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순수한 민족주의적 열정이기만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도 세력인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것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3 사태 1964년 3월 24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첫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게 바로 한 해 전 1963년 12월 달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제 3월 달이면은 아직 반년도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막 임기를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그 세력, 5.16 세력, 정권을 잡은 이 세력이 단지 정치적으로 권력과 권세만을 누리고자 했다라면은 이렇게 골치 아플 수도 있는 빌미를 잡아서 조직적으로 저렇게 저항하고 반발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어떤 한일협정을 굳이 추진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적인 어떤 정치 권력욕이었다고 한다라면은 어쩌면은 당시 분위기만을 생각을 하면은 골치 아픈 한일 국교 정상화 따위는 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반일 감정을 선동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시켰어도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한일협정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는 바로 그렇습니다. 반발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빌미를 잡아서 도전하는 선동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은 해야 한다는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였습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의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맞서는 도전하는 정치적 도전 세력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 비슷한 일들이 또 동일한 유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든 6.3 사태는 이제 제압이 되고 수습이 되고 나서 다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는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일으키고자 하는 근대화의 정치는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본궤도로 진입은 못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성과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닉슨 독트린이라는 참 이 초창기 아직까지 국력이 미약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동맹 없이 미국과의 특히 한미동맹이라는 이 동맹 없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나가고 하는 부분이 쉬웠겠는가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1969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 독트린이라는 새로운 외교 안보 정책을 천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각국 스스로 자기 안보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자주국방 해야죠. 자기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도 동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더욱이 한국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로 정치 무대에 본격 등장하던 바로 그 시기 1961년 그 시기 대한민국은 사실상 순위를 따질 것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나라였습니다. 여전히 아직 가난해서 근본적 탈피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주국방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엄청나게 중차대한 도전이 닥쳐 들어왔습니다.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어떤 그 외교안보적 도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인 어떤 흐름들은 참 다른 어떤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1971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옵니다. 야당 세력들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을 하면서 맞서면서 이제 등장한 재규합된 야당 세력들이 내세운 대통령 후보 사진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야당 후보로 나섭니다. 상당히 붐을 일으킵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엄청난 외교안보적 도전을 맞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제기를 합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4대국 안전보장론이다 이런 것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막 스스로 좀 어떤 측면에서 보자라면은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는 예비군 없애자, 예비군 폐지하자 이런 어떤 공약을 내겁니다. 나름대로 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4대국 안전보장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빼려는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련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 확대를 자청해서 불러들이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야당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뿐이 아닙니다. 김대중 후보는 대중경제라는 당시 널리 배포된 책이 있습니다. 대중경제론이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대중경제라는 어떤 제기를 한 그 책자 널리 배포된 유명한 장충당 공원 연설입니다. 1971년 대선 당시 서울 장충당 공원에서 있었던 대규모 인파가 집결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외교안보 정책에서 4대국 안전보장론 이상으로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을 만한
그때는 잘한다고 내걸었겠죠. 그런 어떤 주장을 합니다.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잘 살기 위한 것이요, 나라의 경제의 혜택이 마치 우산살 퍼지듯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퍼져나갈 때 그 경제건설은 잘 된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 시대가 성군의 시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울산고속단지도 없었지만 우리가 성군의 시대라는 것은 비록 그 시대에는 무명배옷을 입고 산천지를 걸어다녀도 국가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었던 것이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장충당공원 연설의 대목입니다. 자, 이 대목은 김대중 후보의 공식 연설문집 속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장충당공원 연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남아있는 연설문 내용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목은 빠져가지. 이 대목은 오직 녹취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대중경제로 갔다라면은,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게 가게 됐었다라면은 어떨까요? 과연 한강의 기적 가능했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는, 그 다음에 호남정류는, 포항종합제철은 가능했을까요? 오늘날 중화학공업 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무명배옷을 입고 산천지를 걸어다니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배만 잘 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옳았던 것일까요? 자, 이 71년 대선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유신이 있습니다. 10월 유신이 있고 나서 그 시기를 소위 민주진영이라는 쪽에서는 암흑시대로 규정짓습니다. 유신은 5.16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한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짓밟은 폭거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맹렬한 어떤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감히 지금도 유신에 대해서 그래도 유신은 그렇지만 않았다라고 재개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각도에서 먼저 살펴봅니다. 그 유신에 저항했다고 하는 반유신 투쟁의 내막을 좀 보아야 됩니다. 인혁당, 통역당, 해방전선, 난민전, 박정희 시대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들입니다. 용공 조작은 없었다. 이 문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한 변혁운동의 피 흘린 발자취다. 그리고 김일성은 남조선 통역당 조직원은 3,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 깃발 아래 숨어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김수환 추계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학순 주교, 이런 분들의 사진입니다. 모두가 다 당시 유신체제에 맞서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 사이에 공안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75년 2월 18일 민청학년 사건 관련해서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사실은 좌익 세력의 바로가 있었다라는, 일강에서 4.19 직후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의 구호를 앞세운 좌익의 바로 못지않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리고 6.3 사태 때 민비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동일한 좌익 세력의 바로가 또 일어납니다. 민주화의 명분이 있어 보이는 민주화의 깃발 이면에 좌익이 암양했습니다. 당시 순진한 민주인사들은 그런 내막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안 사건들은 단지 박 정권이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혁당, 통역당, 해방전선, 난민전, 대표적으로 이른바 운동권 세력에서는 이 4대 사건을 4대 공안 사건, 박정희 시대의 4대 공안 사건이라고 일컫습니다. 인혁당은 1964년 1차, 그리고
1974년 2차 인혁당 재건의 사건 2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혁명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해방전략당이라는 또 지식인 그룹들의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민전 사건이라는 게 70년대 후반에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사실은 이른바 민주전쟁에는 내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다 용공조작이다. 아닙니다. 용공조작이 아닙니다. 이 사건들 당시에도 그랬었고 이후로도 민주화운동 보상이 어떻다, 진상규명이 어떻다 이러면서 재조명이 어떻다 하면서 살펴보고 하면서 수많은 시비가 일었습니다. 그러나 조작이 아니었다라는 것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영복이라는 어떤 이름,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라는 사람이죠. 신영복. 신영복 씨가 통역당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1988년에 출소를 합니다. 이른바 87년 민주화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 해에 전향서라는 것을 쓰고 이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출소를 하면서 당시 말지라는 어떤 좌파 진영의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터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영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향후로도 양심에 따라 통역당 가담 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라고 당시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통역당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역당은 명백한 용공 수준을 넘은 공산당 조직입니다. 통역당은 북한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직접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그 관련자 신영복을 존경한다라는 어떤 사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용공 조작은 없었다. 이 표현은 저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 당시 학생운동 시기를 조금 핵심적으로 거쳤던 사람이라면 기억을 할 겁니다. 부인 못합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이른바 집중의식화 교육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때 한국의 변혁운동사라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선배가 이런 복사물 뭉치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만큼 복사물 뭉치를 들고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용공조작은 없었다. 이것은 모두 사실 그대로다. 무엇이었나? 인혁당, 통역당, 해방전략당, 난민전 등 4대 공안 사건의 공소기록이었습니다. 이른바 민주전쟁에서는 늘 이렇게 지금도 공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도 합니다. 조작 사건이었을 것이다. 과도한 용공 조작 사건이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용공 조작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 분명 실체가 있는 분명한 변혁운동이었다. 변혁운동. 다시 말해서 좌익혁명운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당사자들끼리는 그렇게 알고 교역하고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부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옳은가요? 그리고 그걸 존경한다라는,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이건 사실입니다. 자, 이 사진은 김일성을 껴안고 만나고 있는 89년도 7월 달에 임수경의 사진입니다. 용공조작론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이른바 민주진영, 본질적으로 좌익진영인 민주진영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독재정권이 전가의 보도로 용공조작을 휘둘러 왔다. 아닙니다. 정반대로 민주진영이라는, 민주라는 깃발을 앞세운 그 이면에서 암약하고 있는 세력들이 전가의 보도로 용공조작론을 흔들어 왔던 게
사실은 실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진당 사건의 이석기입니다. 2013년 통진당이 해산될 당시에 통진당 당원수가 98,792명이었습니다. 이 숫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1917년 2월 혁명 당시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당의 당원 숫자가 12,00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 제국 전체의 인구가 1억 5천만이 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5천만 인구의 3배에 달합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자라면은 말하자면 한국식이다라면은 볼셰비키당 당원 숫자가 3만 명쯤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당원 수를 넘어서는 그 3배가 넘어서는 어떤 이석기 통진당 당원 숫자가 그 3배를 넘어서는 겁니다. 볼셰비키당 당원 숫자의 3배를 넘어서는 당원 숫자를 가진 이런 어떤 통진당이 있었습니다. 인혁당, 통역당, 해방전략당, 난민정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제대로 그렇게 제압을 하고 다스리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좌익 세력들이 발호를 하면서 이렇게 움터나왔던 게 실제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용공 조작이다 혹은 그 다음에 이석기에 대해서 통진당에 대해서 소위 진보진영, 민주진영이라는 속에서 깜짝 놀랐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했지만 진짜 깜짝 놀랐을까요? 그들은 실제 내막들을 몰랐을까요? 과연 그랬는지 저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김일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조선 통역당 조직원이 3,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5년도 불가리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우드로 윌슨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 센터에 들어가 보면은 다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000명 밖에 안 된다. 더 많았는데 여러 가지로 정치 투쟁을 하다가 조직이 와해되고 숫자가 줄어들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오히려 했다라는 겁니다. 인구 비례 아직 대한민국 인구 5천만대 아닙니다. 3천만 좀 넘었을까요? 이 시기 3,000명이라 한다 하더라도 인구 비례로 따지면 볼셰비키당 당원 숫자보다도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김일성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적인 반박정희 활동 때문에 지도부가 와해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지도부를 잘 보존을 하면서 남조선의 합법정당에 참여하고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정대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어떤 진통은 어떻게 진행되어 갔습니까? 박정희에 맞서는 소위 반유신투쟁이라는 게 소위 거기에 맞선다라는 싸움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 갔습니까?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어떤 행로를 밟아갔습니까? 어떤 행적을 보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나중에 다들 이제 이름들, 개념들 다 알고 있는 주사파 등장을 했죠. 8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586이 되어서 주력 세대가 되어 있는 이런 어떤 당시 386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들 8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주사파, 김일성주의 세력입니다. 노골적으로 북한을 추종, 찬양하는 그런 게 등장을 합니다. 1986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강철 서신이라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87년 이른바 6월 항쟁이 있고 87년 민주화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지금 헌법은 87년 민주헌법 체제죠. 이렇게 진행되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단속을 한다고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강력하게 대두됐던 이 좌익 세력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87년 이후 민주체제 시기에 어떻게 돼 들어갔을까요? 예, 완전히 제거되고 제압되진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이제 민주화의 공간이 열리면서 더욱더 활개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이른바 민주진영, 진보진영이라는 데서 비난하고 욕하는 이제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전두환 시대도 아닌 그렇게 폭압적으로 억누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서 진행돼 들어갔습니다. 자, 종북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이런 세력들이 87년에도 물론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종북 세력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중산층 화이트 칼라들이 그런 바 오로지 우리도 조금 더 세련된 선진적인 민주정치를 해보자 라는 어떤 취지에서 나섰던 이게 주력이었죠. 그러나 그 이면에 사실은 도사리고 있었던 암약했던 이런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 이 복면은 그리고 또 붉은 복면은 왜 썼어야 될까요? 전대협입니다. 네, 당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발대시 이런 사진들입니다. 중국에 문혁이 있었고 홍위병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내에서도 홍위병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칭찬을 못하죠. 대표적인 어떤 동란이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일들. 물론 이 문혁을 찬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영이라는 사람,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걸 쓴 사람이죠. 그 리영이를 존경한다는 사람이 또 있었죠.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돼가 있죠?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들을 찬양하는 이런 태도를 버리지, 이런 문혁의 소동, 홍위병 소동을 찬양한 태도를 못 버린 사람들이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태가 글쎄요 어떻습니까? 중국의 이들과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들의 행태가 중국의 홍위병과 다르다? 책 불사르는 장면입니다. 이문열 작가의 책을 불사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 내송송 구멍타기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미국 쇠고기 안 먹습니까? 그런가요? 광우병 소동 때 장면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87년 이후에 이제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처럼 강력하게 제압을 하면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끊임없이 자익 세력들이 노골적인 어떤 친북적인 노선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사실상의 북한과 연계된 좌익 혁명 운동을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책동을 했었던, 근데 이제는 느슨해진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치달아온 거였습니다. 87년 체제, 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귀족노조, 이제 귀족노조라는 어떤 명칭들, 일반화된 표현들이죠. 일자리 세습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 요즘 청년들 어떻습니까? 일자리 구하기 쉽습니까? 취직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노총에 소속돼가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일자리를 세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하죠. 이런 꼴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찍어주는, 이들이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세력에 이 사람들 자기 일자리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그런데 수많은 노력을 거듭해도 일자리 구하는데, 취직하는데 힘겨워하는 청년들 어떻습니까? 이 귀족노조 떠받들어야 되는가요?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명배옷을 입고 산천지를 걸어도 분배만 잘 된다면 성군의 시대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되어서 꺼리낌 없이 떠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을 떠받들어 모시는 그 세력들, 그들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지금 선진적인, 누가 봐도 경제적으로는 중화공업대국, 선진적인 공업대국입니다. 가능했을까요?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습니다. 굶어 죽는 거였습니다. 지금 적어도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모르고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들어왔던 겁니다. 한강의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이룩된 게 아닙니다. 그 성취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도저히 이루어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외국의 논평가들은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겠다고 고군분투를 할 때 미국에서 인정 안 했습니다. 해외 학자들, 미국 학자들 이런 사람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정반대로 이렇게 얘기했죠. 밖에서 전부 다 잘났다는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에서 나름대로 지식인이다, 똑똑한 학자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업화, 공업대국 꿈도 꾸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명배옷을 입고 산천지를 걸어다녀도 분배만 잘 되면 성군의 시대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모두가 다 안팎에서 다 안 된다고 했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사실상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밖에 없는 반대가 끊임없이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는 그것을 제압을 하고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으로 근대화로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지와 신념과 그리고 치밀한 노력으로 이끌어 나갔던 정치였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5.16에서 시작하여 그리고 진통을 무릅쓰고 한일협정을 또 해내고 그리고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없이 꿋꿋하게 끝끝내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꿋꿋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갔던 그리고 불순한 도전 세력들은 제압해 나가던 그런 어떤 정치 그리고 여하튼 민주의 깃발만 흔들어냈던 정치 대한민국에 대한 표현하여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대한민국의 현재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과 호남정유와 그리고 마침내는 고속철도도 있죠. 이 그 모든 기반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그리고 그들의 민주주의 무엇이 오늘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